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통보부터 지난 주말 정말 깜짝 남북 정상회담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미북 회담 관련 상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6월 12일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설령 나라가 진정으로 안보 위기에 빠진다 한들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들이지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정말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뵙고 싶다 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즉각 만나서 2시간 동안 요담을 했습니다. 역사적 전환기를 만들려는 정상 간의 만남은 이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자, 회담 결렬 소식을 듣고 웃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사실 누가 웃었는지는 전혀 제 주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남북 정상 간에 정말 깜짝 회담 이루어졌는데 정치권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는 그러한 회담이고 남북 두 정상 간의 신뢰를 쌓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다라는 이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듯한 그런 비판을 내놓았고요. 야당들은 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두 정상이 만나서 직접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새로운 논의라든지 어떤 진전들은 없었고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직면한 남북 두 정상의 어떤 곤혹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만 있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 유례없이 남북 정상 간의 셔틀 회담이 성사됐는데 2차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고 박사님. 김정은의 요청에 의해서 깜짝 번개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통해서라도 무산될 뻔했던 6.12 미북 정상회담이 어쨌든 다시 열리게 되는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중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 선언을 하면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을 때 핵심은 김정은이 정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의지가 있는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요청에 의해서 긴급하게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났다면 다른 부분은 뭐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만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와 합의와 진전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자들의 질문도 바로 그 대목에 집중됐습니다. 그렇죠. 특히 마지막 질문한 외신 기자는 그 부분을 외신을 대표해서 질문 드린다고 하면서까지 질문했는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바로 그 대목과 관련된 분명한 답변은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결렬될 뻔한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트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불투명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가고 있다. 그 점에서 좀 매우 그런 한계가 많은 아쉬운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보통은 정상회담을 하면은 뭐 합의문이나 뭐 보도 발표를 뭐 공동으로 한다든지 뭐 그럴 게 있는데 뭐 하루 이후에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하지만 합의문 자체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24일부터 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그때까지 뭐 언론에서 이제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 외국 간의 정상회담과는 상당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일반에서 얘기하는 번개팅 같은 거였잖아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25일 오전에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이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얘기한 다음에 25일 오후에 또 이제 김정은 측에서 회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던 것이고 의전도 대폭 생략됐던 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중지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라는 그 자체로만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북핵 폐기라든지 완전한 CVID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일단 북미 회담의 의제를 넘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27일 날에 그 기자회견 때 설명할 때 전 그 정도로 의미가 있다. 그 더 이상 다른 사정을 붙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많은 기자들이 바로 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북한이 그런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정말 궁금한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불확실한 것은 김정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를 했을 때 이후에 미국 쪽에서 과연 체제 안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줄 것인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은 듣기에 따라서는 특히 미국 쪽에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아닌가라고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선언을 하면서 단순히 북한한테만 못 믿겠으니까 못 만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중국에 대해서도 의심의 메시지를 보낸 거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하루 후에 그 결렬을 통보해버린 셈 아닙니까? 사전에 통보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좀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해달라 이런 그 메시지가 그 이면에 깔려 있었던 것인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그 방식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설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그 4.27 정상회담 할 때는 남북미 또 남북미 중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왔었어요. 그 사저회담에 관련된 게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는 남북미 이 얘기만 들어갔거든요. 종전선언 관련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담 취소는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던 건데 저는 다른 요소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변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의식했기 때문에 남북미란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큰 배려였다. 미국에 대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을 뭐 김창선, 김정은의 집사가 중국을 다녀온 걸로 보여서 또 혹시 3차 방중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조간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와 북한 대 미국의 구도 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은 많이 앞서 나간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CVID와 핵무기인데 그것만 CVID가 ICBM 관련해서 핵탄두만 먼저 폐기하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누군가도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국내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4.27 판문점 선언 결의안 아직도 국회 뭐 통과하는커녕 뭐 합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민들한테 어쨌건 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이행 수준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면서 판문점 지지선언이라기보다는 북핵 폐기 결의안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여당 쪽에서는 이미 국민과 한 약속이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예정대로 그 판문점 선언 부분에 대한 여야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오늘 이것과 관련된 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다시 성사되면서 야당 입장에서 계속 반대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시죠? 그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당 내에서도 이견이 그럴 것 같아요. 속출됐었죠. 또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홍준표 대표의 좀 강경한 반대 입장, 비판 입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비준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회자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이 아니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비준은 법적 효력을 갖는데 이 비준 이 결의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그 입장 표명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준이 아니라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라면 그것은 어쨌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선언돼 있는 그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또 파행시키거나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핵심이 지금 빠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지 결의안 지지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것이 이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인 핵폐기인지 아닌지 또 그와 관련돼서 미국과 또는 우리 정부가 특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것과 관련된 이 국회의 비준 처리 같은 것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 부분에서 따질 거 따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트랩으로 이 문제를 봐야지 이걸 국회 비준안 정도 수준의 무게를 담아가지고 이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판문점 지지를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기로 이미 18일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게 이제 우리 고 박사 잘 이게 지지 결의안인 것이지 국회 비준 동의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 국회 정상 합의 때 이미 합의했던 거예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자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북핵 폐기로 이걸 바꾸자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북핵 폐기라는 건요 최종 목표인 것이고 북핵 폐기 이른바 완전한 비핵화의 문제와 체제 보장 이것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신뢰가 지금 금이 가고 자꾸만 이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급반전 같은 게 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일단 또 남북 정상회담을 또 했잖아요. 5.16 회담을 했고 그렇다면 이분을 일단 판문점 선언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이 북미 회담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뒷받침하는 게 국회 현재로서의 역할이에요. 현재 단계에서는 국회 폐기는 최종의 역할인데 그거는 나중에 해야 할 것이지.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이 부분 가지고 판문점 선언 지지가 아니라 북핵 폐기 선언이다라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지 결의안에 너무 큰 무게를 두지 말고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거 그래 지지해 준다 이 정도 뒷받침한다.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야당 입장에선 현명하지 않을까 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요즘 뜸했었는데요. 드루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후보 경남지사 출마를 했는데 재소환 여부는 결국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소환을 하게 될 경우는 그 선거에 이제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최근에 김경수 후보의 지난 1년치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드루킹과 김 후보 사이에 어떤 과거에 접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통화가 몇 번 있었다면 몇 분 정도 통화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날 그 국회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그 핵심 내용은 결국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쪽으로 최저임금이 바뀐 것인데요. 일단 내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상여금의 경우에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7% 초과분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지만 2024년까지는 전부 다 포함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개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 3시에 민노총의 경우에는 이른바 총파업 투쟁을 국회에서 선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노총의 경우에도 투쟁 방안을 오늘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노사 간의 상생적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첫 고리가 됩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민노총이 지금 전면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단순히 뭐 최저임금 산정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 점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 홍영표 원내대표도 속도 조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예기치 못했던 취지는 맞는 것이고 방향도 맞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최저임금은 정말 노동계나 이쪽을 잘 설득해서 이걸 잘 하지 않으면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엉뚱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청와대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야의 지금 현재 원내대표는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위원장을 다 했던 분들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뭐 전체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산별로 해서 위원장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역대 정권의 어떤 원내대표보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까. 또 너무 편을 들다 보면은 이제 사실 경영 쪽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이야기를 해서 좀 상생하는 방향을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